보안팀이 당신을 밖으로 안내할 겁니다.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 CEO는 아이패드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말했다. 마치 강남의 카페에서 오트밀크 라떼를 주문하듯 지루하고 무심한 말투였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저 무게는 500기도 안 되지만 이 임원실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방사능급 자료가 담긴 누런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봉투 안의 폭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도화선에 불이 어떻게 붙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더 중요하게는 그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착각했는지 알아야 한다. 내 이름은 김민영. 지난 12년 동안 나는 유령이었다. 내 공식 직함은 준법경영팀 수석부장이었는데 회사 말로 풀자면 임원들이 검찰에 기소되지 않도록 막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나는 의료용 동위원소부터 장난감 피제 스피너까지 국경을 넘나드는 물류를 세관에 걸리지 않고 운송하는 다국적 물류 대기업 대한로지스틱스에서 일했다. 창업주인 고굴한 회장님 시절 회사는 지루했다. 물류업에서 지루함은 미덕이다. 지루하다는 건 택배가 제때 도착하고 금융감독원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으며 주주들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는 뜻이니까. 한 회장님은 30년 동안 똑같은 회색 양복을 입었고 바이럴 마케팅보다 깨끗한 회계 감사가 낫다고 믿는 분이었다. 그는 규칙을 존중했고 나를 존중했다. 그러다 한 회장님이 돌아가셨다. 그가 남긴 공백을 채운 건 신중하고 노련한 부사장이 아니라 이사회의 새로운 총아 박지수 대표였다. 박지수 대표는 36살에 내 집값보다 비싼 학비가 드는 미국 명문대 MBA 간판을 달고 있었고 입만 열면 온갖 경영 전문 용어를 쏟아냈다. 그녀는 공급망 따위엔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시너지와 내러티브의 파괴에만 집착했다. 부임 첫날 그녀는 대리석 바닥을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처럼 울리는 요란한 명품 힐을 신고 들어왔다. 그 뒤로는 헤어젤과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장한 컨설턴트 무리가 마치 복제 인간들처럼 따라왔다. 변화는 즉각적이고 폭력적이었다. 단순한 리더십 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업 문화의 도살이었다. 차분했던 베이지색 벽은 공격적일 정도로 하얀색으로 칠해졌다. 생산성의 조용한 웅성거림은 아무런 성과 없이 화이트보드만 채우는 브레인스토밍 회의의 광적인 에너지로 대체되었다. 나는 14층 구석에 있는 내 사무실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다. 박 대표 같은 사람들에게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청산해야 할 적폐였다. 낡은 가구였다. 한 회장 시대의 유물이었다. 아마도 퇴직금과 인맥에 매달려 있는 꼰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나의 침묵이 복종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 그것은 데이터 수집이었다. 내 직종에서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법을 먼저 배우기 마련이다. 방 안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이 대개 숨길 게 가장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배운다. 박 대표는 아주 시끄러웠다. 그녀는 타운홀 미팅을 열어 군살 제거와 테크 포워드 기업으로의 피보팅 전환에 대해 떠들었다. 박 대표님, 우리는 운송회사입니다. 트럭과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다고요? 정체성 잃은 앱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쯤에서 잠시 멈추고 한마디 하자면 기업의 몰락을 다룬 이 심층적인 이야기가 재미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란다. 우리 팀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곧 싸워서 받아낼 퇴직금보다 여러분의 돈이 덜 들 테니까. 자, 다시 그 재앙 속으로 들어가 보자. 박 대표 취임 3개월 차 숙청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극적이지 않았다. 조용한 실종이었다. 국내 육상 운송 담당 상무가 금요일에 사라지더니 월요일에는 이메일 계정이 삭제되었다. 통관 업무본부장은 사이가 안 좋기로 유명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다며 갑작스럽게 은퇴했다. 박 대표는 자기 사람들을 심기 시작했다. 그건 흔한 기업 물갈이 과정이다. 그래, 인정한다. 하지만 새로 온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
벤더 협력 업체. 승인 로그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내 부서인 준법경영팀은 모든 신규 파트너를 검증해야 한다. 제재 대상인지 이해상충은 없는지 재무 상태는 건전한지 확인한다. 그런데 갑자기 요청서들이 내 책상을 건너뛰기 시작했다. 대표이사실에서 직접 승인한 케이맨 제도 소재의 컨설팅 회사 청구서가 보였다. 설립된 지 일주일도 안 된 회사에 IT 계약이 낙찰되는 것도 보았다. 나는 박 대표의 오른팔이자 조끼를 즐겨 입고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는 이 이사에게 찾아갔다. 이 이사님, 나는 출력물을 들고 말했다. 차량 GPS 업그레이드건 말입니다. 이 업체에 사업자 등록번호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어요. 도대체 뭡니까? 이 이사는 건조하고 무시하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김 부장님, 너무 논리적으로만 생각하시네요. 우린 지금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런 관료주의적인 절차 따질 시간 없어요. 대표님이 승인하셨습니다. 그냥 처리하세요. 이건 관료주의가 아니에요, 이사님. 현행법입니다. 우리가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면 추적 파트너사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요. 우린 피보팅 중입니다. 그가 모니터 3개가 놓인 책상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그냥 처리하세요, 김 부장님. 아니면 처리해줄 다른 사람을 찾든가요. 그게 첫 번째 협박이었다. 미묘했지만 분명했다. 배에 타든가 내리든가 대부분의 사람은 물러섰을 것이다. 링크드인 프로필을 다듬고 황금 낙하산을 찾아 이직 준비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난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다. 뱃속에서 차갑고 딱딱한 응어리가 느껴졌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감지한 포식자의 감각이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블라인드를 내렸다. 단말기에 로그인하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시작했다. 단순히 서류 처리를 한 게 아니었다. 기록했다. 나는 그림자 장부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이 규정을 우회할 때마다 기록했다. 규제 경고를 무시할 때마다 무시 명령 사본을 저장하고 타임스탬프와 전자서명을 남겼다. 그들은 회사를 분해해서 팔아먹고 지루하지만 수익성 좋은 물류사업 부문을 매각해 화려한 기술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 직함이 있으니 권력도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초를 확인하지 않으면 발판은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초 도면을 쥐고 있는 건 바로 나였다. 나는 박 대표가 자신의 왕국이라 착각하는 유리빌딩에 반사되어 도심 스카이라인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래, 요즘 실내 흡연 안 되는 거 안다. 하지만 난 연기 감지기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건물 전체 경보를 울리지 않고 내 사무실 감지기만 끄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안전수칙을 직접 쓴 사람의 특권이랄까. 나는 얇은 연기를 내뱉으며 환기구 쪽으로 흩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좋아요, 박 대표님. 텅 빈 방을 향해 속삭였다. 현대화를 원하신다고요? 감옥 생활은 얼마나 현대적인지 한번 봅시다. 그땐 몰랐지만 나는 이미 그녀를 끝장낼 무기를 쥐고 있었다. 내 컴퓨터 파일들이 아니었다. 바로 내 허리춤에 매달린 플라스틱 사원증이었다. 10년 전 찍은 촌스러운 증명사진이 박힌 그것. 박 대표가 엘리베이터에서 코팅이 벗겨졌다며 비웃었던 바로 그 사원증 말이다. 그녀는 그 사원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다. 그 후 4주 동안 사무실 분위기는 유독성에서 방사능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박 대표는 단순히 무능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험했다. 그녀의 전략은 돈을 빨리 돌리면 아무도 돈이 사라지는 걸 눈치채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기반한 것 같았다.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첫 번째 적신호는 엑셀 파일이 아니라 커피 머신이었다. 20년 동안 우리는 휴게실에 질 좋은 공정무역 원두 커피를 공급하는 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었다. 소소한 복지였지만 중요한 것이었다. 어느 월요일 머신들이 사라졌다. 그 자리엔 QR코드를 스캔해야 하고 농담이 아니라 미지근한 흙탕물 같은 커피를 받기 위해
박 대표가 나오는 15초짜리 사내 브랜딩 광고를 강제로 시청해야 하는 매끈한 앱 연동 머신이 들어서 있었다. 참여에 관한 것입니다. 사내 공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커피 한 잔이 리더십과의 접점입니다. 나는 작은 LCD 화면 속 박 대표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떠드는 걸 보며 카페인을 기다리다가 깨달았다. 돈이 없구나.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어. 컨설팅 비용을 대려고 커피 예산을 삭감한 거야. 나는 자리에 돌아와 분기별 전망치를 뽑아봤다. 이제는 삼중 암호로 잠겨 있었지만 다시 말하지만 난 준법 경영팀이다. 그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디지털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다. 파일을 열었다. 숫자는 온통 빨간색이었다. 실제로 돈을 벌어다 주는 지루한 핵심 물류 사업은 18%나 하락했다. 왜냐? 박 대표가 베테랑 배차 담당자들을 해고하고 7월에 땡볕 아래 애리조나 사막 한국으로 치면 한여름 대구 고속도로로 냉동 인슐린 트럭을 보내는 AI 알고리즘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화요일 오후에 날아왔다. 내 편지함의 구조 재편, 규제 준수, 업무 효율화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열어보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모니터를 뚫고 기업의 헛소리 냄새가 진동했다. 그래도 클릭했다. 우리의 민첩성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준법 경영팀은 즉시 홍보팀 PR 산하로 편입됩니다. 우리는 규제 준수가 본질적으로 스토리텔링의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웃었다. 텅 빈 사무실에서 소리내어 웃었다. 규제 준수는 스토리텔링이 아니다. 규제 준수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한 보험이다. 우리를 홍보팀 밑에 두겠다는 건 소방서를 예쁜 불꽃을 좋아하는 방화범 밑에 두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말을 꾸며내라는 뜻이었다. 30분 후 호출이 왔다. 박 대표가 아니라 인사팀에서였다. 새로 온 인사팀장 정 팀장은 20대 후반처럼 보였고 나를 치매 걸린 이모 대하듯 했다. 김 부장님. 그녀는 노크도 없이 문가에 서서 명랑하게 말했다. 잠깐 시간 되세요? 레거시 사원증에 대한 보안 감사를 진행 중이라서요. 심장이 쿵 하고 느리게 내려앉았다. 내 사원증은 잘 되는데요. 정 팀장.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나는 회사가 소유하지 않은 보안 클라우드 서버로 하드드라이브를 미러링 복제하느라 바빴다. 아, 알아요. 하지만 대표님이 모두 새로운 생체인식 시스템을 쓰길 원하세요. 완전 시크하잖아요. 키 없이 얼굴 스캔으로 들어가고 기술 재활용 차원에서 구형 RFID 사원증을 수거해야 해요. 기술 재활용이라. 나는 반복했다. 그들은 재활용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 지워버리고 싶은 거였다. 기록을 삭제하고 싶은 거였다. 나중에 가져다 줄게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마무리해야 할 연방감사한국 금융감독원 감사 보고서가 있어서.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금요일 오후 5시에 구형 코드를 비활성화할 거거든요. 그녀는 지나치게 달콤한 향수 냄새를 남기고 떠났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사원증을 바라보았다. 정 팀장에게는 플라스틱 조각이겠지만 나에게는 추락하는 비행기의 블랙박스였다. 2년 전 부산지사장의 사소한 횡령 스캔들 이후 이전 이사회는 패닉에 빠졌었다. 그들은 프로젝트 유리관이라는 비밀 계획을 승인했다. 그들은 안전장치를 원했다. 경영진이 다시 일탈할 경우 절대 변조할 수 없는 기록을 남길 방법을 원했다. 그들은 나를 찾아왔다. 겉보기엔 남들과 똑같은 사원증을 주었다. 하지만 RFID 칩 내부에는 2차 암호화 레이어가 있었다. 내가 보안구역 이사회 회의실, 서버실, 임원 기록 보관소에 태그를 할 때마다 사원증은 문만 여는 게 아니었다. 방의 메타데이터에 대한 수동 녹취를 시작했다. 누가 그곳에 있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스마트 스크린에 띄워지거나 로컬 보안 네트워크에 공유된 모든 문서를 디지털 공증 처리했다. 그것은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아가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증명하는 디지털 공증 도장이었다.
박 대표는 프로젝트 유리관에 대해 몰랐다. 그녀는 단지 내가 사라지길 원했고 내 접근 권한을 없애고 싶어 했을 뿐이다. 시간을 확인했다. 화요일이었다. 그들을 덫에 걸리게 할 시간은 금요일까지였다. 그 후 3일은 계산된 움직임의 연속이었다. 내가 참석할 수 있는 모든 회의에 나를 초대했다. 이 이사가 분실 화물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전략회의 뒷자리에 앉았다. 불법이다. 물리적 계약서를 파쇄하고 있는 기록실에 사원증을 찍고 들어갔다. 매우 불법이다. 나는 사원증을 허리춤에 차고 복도를 걸어다니며 마치 스펀지처럼 그들의 범죄가 뿜어내는 디지털 배기가스를 빨아들였다. 목요일 오후가 되자 포위망이 좁혀오는 게 느껴졌다. 메인 서버 로그인 접속이 불안정해졌다. 간헐적인 잠금 현상, 이메일 비밀번호가 하루에 2번이나 만료되었다. 그들은 나를 가두고 있었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내가 제풀에 지쳐 그만두게 만들려고 했다. 그들은 내 오기를 과소평가했다. 금요일 아침 캘린더 알림이 떴다. 회의, 리더십 재편 검토, 주최 박지수 대표이사, 참석자 김민영 준법, 최 변호사 법무팀장, 장소, 대회의실 A, 시간, 오후 2시. 이것이었다. 처형식. 나는 점심시간 동안 길 건너 공원에서 샌드위치를 씹으며 맛도 느끼지 못했다. 빌딩을 바라보았다. 밖에서 보면 웅장했다. 유리와 강철이 구름을 반사하고 있었다. 내부는 썩어가고 있었다. 오후 1시 55분에 다시 올라갔다. 화장실에 들렀다. 손을 씻었다. 거울 속 나를 보았다. 피곤해 보였다. 형광등 불빛은 눈 밑 다크서클이나 흰머리를 가려주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조종석에서 샴페인을 마시느라 바쁠 때 낙하산을 2번 확인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허리춤에서 사원증을 뺐다. 매끄러운 플라스틱의 감촉을 느끼며 잠시 손에 쥐었다. 좋아. 거울 속의 나에게 말했다. 해고당하러 가볼까? 대회의실 A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다. 회의실의 유리벽은 불투명 처리되어 있었지만 안쪽 실루엣은 보였다. 박 대표는 서성거리고 있었고 법무팀장 최 변호사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는 리더기의 사원증을 마지막으로 긁었다. 삑! 초록불이 켜졌다. 잠금이 풀렸다. 시스템이 내 입장을 기록했다. 사용자 김민영. 시간 13:59:45. 상태 승인됨. 그리고 사원증 속 숨겨진 코드가 메인 프레임에 속삭였다. 세션 시작. 증거 보전 기록 중. 문을 밀고 들어갔다. 회의실 공기는 건물 다른 곳보다 5도는 더 차가웠다. 박 대표는 그런 걸 좋아했다. 시냅스를 자극한다나 뭐라나. 하지만 내 생각엔 그저 부하 직원들이 떠는 걸 보는 걸 즐기는 것 같았다. 박 대표는 내가 들어갔는데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태블릿을 맹렬히 넘기며 극도로 바쁜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 최 변호사는 상태가 더 나빠 보였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년 동안 투명 인간처럼 지내려고 노력해온 사람이었다. 박 대표 밑에서 그는 만성 위궤양을 앓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내 눈을 피했다. 마치 탁자가 갈라져 자기를 삼켜주길 바라는 것처럼 닦아놓은 마호가니 테이블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나는 앉지 않았다. 상석에서 가장 먼 곳에 내 의자가 빠져 있었지만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누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가 나무에 스치는 건조한 소리였지만 방 안의 침묵 속에서는 총성처럼 들렸다. 박 대표가 마침내 손가락질을 멈췄다. 하지만 나를 보지는 않았다. 최 변호사를 보았다. 말씀하세요, 최 변호사님. 그녀가 지루하다는 듯 말했다. 탄산수 병을 집어들고 뚜껑을 땄다. 치익. 최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기어 갈리는 소리 같았다. 김 부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하는데요, 변호사님. 온 게 아니라 복도를 걸어왔을 뿐입니다. 내 목소리는 침착했다. 너무 침착했다. 최 변호사가 움찔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회사는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민첩하고 통합된 모델로 나아가고 있고 부서 간 중복 업무를 검토한 결과 독립적인 준법 경영 기능을 없애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법 기능을 없앤다고요. 내가 반복했다. 달리는 차에서 브레이크를 떼겠다는 거군요. 통합하는 거예요. 박 대표가 쏘아붙이며 마침내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죽어있는 파란색 렌즈였다. 우린 하루 종일 안 된다고 말하는 부서는 필요 없어요. 예스맨이 필요해요. 조력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김 부장님, 당신 에너지는 너무 역사적이에요. 무거워요. 우리 브랜드랑 안 맞아요. 내 에너지가 역사적이라. 나는 그 단어를 곱씹으며 말했다. 요즘은 금감원 규정 지키는 걸 그렇게 부르나요? 역사적 에너지라고? 이건 토론이 아니에요. 박 대표는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당신 역할은 즉시 종료됩니다. 표준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2주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주죠. 서명 안 하면 국물도 없어요. 그리고 실적 부진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도 막을 겁니다. 실적 부진이요? 내가 말했다. 지난 12년 동안 인사 고과 만점이었는데요, 대표님. 당신은 여기 온 지 4개월 됐고 그 4개월 동안 적응에 실패했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상어 같은 미소였다. 당신은 방해물이에요. 병목 구간이라고요. 당신은 끝났어요. 그녀는 다시 아이패드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 머릿속에서 회의는 끝났다. 나는 이미 삭제되었다. 최 변호사님이 서류 가지고 있으니까 서명하세요. 노트북 두고 가시고 보안팀이 밖으로 안내할 겁니다. 저 5분 뒤에 전략회의 있어요. 잘 가요, 김 부장님. 그 무례함은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인간성 말살의 교과서였다. 그녀는 내가 초라해지길 원했다. 슬랙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쫓겨나는 혼란스러운 중년 여성처럼 느끼길 바랐다. 하지만 난 초라하지 않았다. 카운트다운이 0을 향해 가는 걸 지켜보는 폭파 전문가의 기분이었다. 나는 최 변호사를 보았다. 그가 두꺼운 서류를 내 쪽으로 밀고 있었다. 입막음용 NDA였다. 서명 안 합니다, 최 변호사님. 내가 조용히 말했다. 박 대표가 연극적인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맙소사, 최 변호사님, 보안팀 불러요. 질질 짜는 거 받아줄 시간 없으니까. 험한 꼴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줘야지. 보안팀이 당신 끌고 나갈 거라고요. 그녀는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반복했다. 나는 허리춤으로 손을 뻗었다. 사원증 클립을 풀었다. 탁 하는 플라스틱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내가 말했다. 보안팀이 와야죠. 하지만 날 잡으러 오는 건 아닐 겁니다. 나는 사원증을 그녀에게 주지 않았다.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최 변호사를 향해 밀었다. 사원증은 매끄러운 나무 위를 하키퍽처럼 천천히 회전하며 미끄러져 가서 덜덜 떨고 있는 최 변호사의 손 앞에 딱 멈췄다. 이게 뭐야? 박 대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변호사님.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말했다. 사원증 뒷면 보세요. 바코드 밑에 있는 일련 번호요. 최 변호사는 혼란스런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사원증을 집어들었다. 뒤집었다. 안경을 고쳤었다. 빨간 잉크로 인쇄된 작은 숫자들을 읽었다. 감사, 태욱, 이밀, 알파, 감사, 특임, 일, 알파. 그의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손가락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사원증을 떨어뜨렸다. 아, 그가 탄식했다. 자신의 커리어가 증발하는 것을 목격한 남자의 소리였다. 뭐냐고? 박 대표가 짖듯 물었다. 뭡니까 이게? 최 변호사가 목소리를 심하게 떨며 말했다. 테이블 위에 물병이 진동할 정도였다. 이사회 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포렌식 팀 불러야 해요. 왜? 박 대표가 일어서며 소리쳤다. 나는 웃었다. 왜냐하면 그 사원증은 그냥 출입증이 아니니까요. 그건 도청장치거든요. 침묵은 참 묘한 것이다. 기업 회의실에서 침묵은 보통 누군가 생각 중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침묵은
심장이 멈추는 침묵이었다. 박 대표는 나와 최 변호사를 번갈아 보았다. 짜증이 혼란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는 걸 싫어했다. 방 안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들키는 것 같아서 그게 그녀의 가장 큰 공포였다. 최 변호사, 말해. 사원증이잖아. 쓰레기통에 처박고 보안팀 부르라고. 최 변호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코브라라도 되는 양 테이블 위에 사원증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박 대표를 올려다보았을 때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짜 공포를 보았다. 보너스를 못 받을까봐 겁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과 자유를 잃을까봐 겁나는 눈빛이었다. 대표님, 최 변호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레거시 보안 프로토콜에서 코드 알파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레거시 프로토콜 따위 관심 없어. 그녀가 소리쳤다. 이 여자가 내 방에서 나가는 거에만 관심 있다고. 그건 말이죠. 최 변호사는 그녀를 무시하고 계속했다. 이 사원증이 이사회 수준의 임원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이동형 감사 장치라는 겁니다. 그가 나를 보았다. 김 부장님,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까? 한 회장님 돌아가신 날부터요.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감사위원회가 프로젝트 유리관을 재가동했습니다. 승계 과정을 믿지 못했거든요. 현장에 눈을 심어두길 원했죠. 제가 그 눈입니다. 박 대표가 웃었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소리였다. 거짓말이야. 공상과학 소설 쓰네. 당신은 준법감 시인이지 제임스 본드가 아니야. 메타데이터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님. 내가 말했다. 지금 당장 스캔해봐요. 노트북에 리더기 있잖아요. 최 변호사의 손이 떨렸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USB 리더기를 꺼냈다. 보통 방문증 확인할 때 쓰는 법무팀 지급품이었다. 그가 꽂았다. 내 사원증을 긁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 데이터 폭포가 쏟아졌다. 초록색 텍스트 줄들이 눈으로 읽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저게 뭐야? 박 대표가 테이블을 돌아와 그의 어깨 너머로 보며 물었다. 로그입니다. 최 변호사가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출입 로그인데 세상에 김 부장님 파일 크기 좀 봐요. 현재 세션 폴더 여세요. 내가 지시했다. 최 변호사가 클릭했다. 팝업 창이 떴다. 현재 날짜, 현재 시간, 그리고 활성 파일 목록이 보였다. 오디오 추적, 활성, 문서 공증 동기화, 활성, NDA 해고 초안 V사 PDF, 참석자 아이디, CEO 박지수, 참석자 아이디, 법무팀장 최영, 플래그, 보복성 해고 이벤트. 우릴 녹음하고 있는 거야? 박 대표가 비명을 질렀다. 그거 불법이야. 중범죄라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야. 당사자 동의 없이. 사실은요, 나는 벽에 기대어 쇼를 즐기며 말했다. 고용계약서 확인해보세요, 대표님. 제14조 비항.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임원회의는 품질 및 규정 준수 보증을 위해 내부 모니터링의 대상이 된다. 취임하신 날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신 겁니다. 한 회장님이 20년 전에 스테이플러 훔쳐가는 사람들 잡으려고 넣은 조항인데 대표님은 방금 그걸로 본인 목을 매셨네요. 박 대표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다. 내가 대표이사야. 내가 무효화할 수 있어. 미래의 정책만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의자에 축 늘어지며 정정했다. 취임 전에 이사회 지시는 무효화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연방감사도구, 아니 금감원 감사도구로 지정된 장치의 증거 보전 기록은 더더욱 건드릴 수 없고요. 최 변호사는 공포와 억지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냥 이 회의만 녹음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전부 다 기록했습니다, 변호사님. 내가 말했다. 4개월 동안요. 관세 규정 우회하는 방법 논의하려고 모인 회의실에 제가 들어갔을 때마다 기록됨. 이 이사가 부산항 세관원한테 뇌물 줬다고 자랑할 때마다 기록됨. 그리고 당신 박지수 대표가 회의실 와이파이 잡고 개인 아이패드로 K맨 제도 유령 회사에 벤더 결제 승인할 때마다 제 사원증이 패킷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기기 아이디까지 검증했죠.
박 대표가 얼어붙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어찌나 빨리 빠져나가는지 대리석 조각상 같았다. K맨. 그녀가 속삭였다. 암호화하면 안 보일 줄 알았나요? 내가 물었다. 디지털 발자국은 남아요. 그리고 클래스 알파 감사 장치가 있는 방에서는 그 발자국이 도장 찍히고 봉인돼서 당신이 비밀번호를 모르는 서버로 업로드됩니다. 나는 아까 테이블에 올려둔 누런 봉투를 가리켰다. 저 봉투는 내 퇴직 서류가 아니에요, 대표님. 저건 목차입니다. 박 대표가 봉투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두껍지 않았다. 딱 10장.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1페이지. 미승인 벤더 결제 총액 420만 달러, 약 55억 원 요약. 2페이지. 산재 처리된 베테랑 직원들의 불법 해고에 관한 대화 녹취록. 3페이지. 법원 제출용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IT팀에 지시한 타임스탬프 로그. 이건 박 대표가 말을 더듬었다. 증거죠. 내가 말을 받았다.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내 하드드라이브에만 저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서버 접속 불안정했던 거 기억나요? 그게 오류가 아니었어요. 테라바이트급 데이터 전체를 스위스에 있는 이사회 지정 외부 감사법인으로 업로드하느라 그랬던 겁니다.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지금 2시 15분이네요. 업로드 완료 시간은 1시 55분이었습니다. 자동 알림이 이미 이사회 의장님께 전송됐어요. 아마 지금쯤 요약본을 읽고 계시겠네요. 박 대표가 최 변호사를 보았다. 해결해. 당장 해결해. 최 변호사는 노트북을 덮었다. 안경을 벗고 콧등을 문질렀다. 해결 못합니다, 대표님. 그가 말했다. 치약이 튜브에서 나온 수준이 아니라 튜브가 태양으로 발사된 수준입니다. 당신도 해고할 거야? 그녀가 소리 질렀다. 다 해고해버릴 거야. 못 그럴걸요. 내가 말했다. 왜냐하면 20분 전에 제가 저 사원증을 제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공익신고 보호 프로토콜을 발동시켰거든요. 한국 법상 공익신고자를 해고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님을 해고하면 그 즉시 증인이 되겠죠. 나는 벽에서 몸을 떼고 테이블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말했다. 아까 그 보안팀 에스코트 말입니다. 부르긴 해야겠는데 나를 데려갈 것 같진 않네요. 방 안의 정적은 휴대폰 진동 소리에 깨졌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세 번째. 테이블 위에 엎어놓은 박 대표의 아이폰 화면이 켜졌다. 발신자 아이디 최 의장님. 그녀는 폰을 노려보았다. 받지 않았다. 받으시는 게 좋을 텐데요. 내가 친절하게 제안했다. 음성 사서함 넘어가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박 대표는 폰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거절을 눌렀다. 그녀는 순도 100%의 증오를 담아 나를 보았다. 네가 똑똑한 줄 알지? 로그 몇 개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난 실적이 있어. 주가가 올랐다고. 안전 프로토콜을 난도질해서 비용 절감한 덕분에 오른 주가죠. 내가 말했다. 한 분기는 버티겠죠. 그러다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금감원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우린 불법적인 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녀가 목소리를 높이며 악을 썼다. 공격적인 회계 방식일 뿐이야. 업계 관행이라고. 위험 화학물 운송을 일반 건조 화물로 재분류해서 보험료 15% 아끼는 게 업계 관행인가요? 내가 물었다. 지난 목요일 전략회의에서 이 이사가 정확히 그렇게 제안하는 녹음 파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3시간 뒤에 대표님이 승인한 이메일도 있고요. 최 변호사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 맙소사. 대표님, 위험물 재분류 승인하신 거 아니죠? 그냥 코딩 오류였어. 박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 우리가 고쳤다고. 사원증 로그에는 대표님이 경고 플래그를 2번이나 무시 오버릿한 걸로 나오는데요. 내가 말했다. 그건 미필적 고의입니다. 물류 업계에서 그건 해고 사유가 아니에요, 대표님. 징역 10년감입니다. 박 대표는 또각거리는 힐 소리를 내며 방안을 서성였다. 전기 울타리를 시험하는 갇힌 짐승 같았다. 이 이사,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 이사가 책임질 거야. 그 사람이 제안했어.
그 사람 계획이었다고. 나왔네요. 내가 말했다. 버스 밑으로 던져버릴 준비 되셨군요. 그 사람은 컨설턴트잖아. 그녀가 소리쳤다. 그러라고 있는 거야.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나는 봉투를 톡톡 치며 말했다. 이 이사는 멍청이가 아니에요. 대표님이 무모하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제가 서버 트래픽과 사원증 로그를 대조했을 때 뭘 찾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봉투의 5페이지를 펼쳤다. 이 이사는 대표님이 내린 모든 불법 지시 사항에 자기 개인 지메일을 숨은 참조 BCC로 걸어뒀어요. 그 사람도 자기만의 보험을 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와 달리 불법으로요. 회사 기밀을 빼돌렸으니까 검찰이 들이닥치면 플리바게닌 감형 협상을 따내려고 음속보다 빠르게 대표님을 배신할 겁니다. 박 대표가 멈췄다. 창문을 보더니 다시 나를 보았다. 현실이 드디어 뼈에 사무친 모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일자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었다. 인생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뭘 원해?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가 작아졌다. 거래조로 변했다. 돈을 원해? 합의금 챙겨줄 수 있어. 자문료 명목으로. 로그 지워주면 돼. 로그 못 지운다고요. 최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목소리가 텅 비어 있었다. 블록체인 장부라고 했잖아요. 분산 저장된다고요. 스위스 감사법인에 업로드된 순간 수정 불가능해진 겁니다. 이 건물을 불태워도 기록은 남아요. 난 돈 원하지 않아요, 박지수 씨. 내가 말했다. 난 내 회사를 돌려받고 싶어요. 내 회사? 그녀가 비웃었다. 넌 중간 관리자야.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불을 켜두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했다. 나는 기사님들이 월급을 받고 화물이 검사를 통과해서 우리가 실수로 더티밤을 항구로 실어 나르지 않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회사가 주식 시세표나 브랜드 자산인 줄 알지만 당신의 그 비전 아래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진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죠.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도 못하면서 망가뜨렸잖아요.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발신자가 최 의장님이었고 동시에 최 변호사의 노트북에 알림이 떴다. 긴급 중요 이메일 플래그. 최 변호사가 메일을 열었다. 읽었다. 눈을 감았다. 대표님, 그가 말했다. 이사회 법률 고문입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즉시 대표님을 직무 정지 처분한답니다. 모든 회사 시스템 접근 권한이 박탈되었습니다. 박 대표가 아이패드를 잡았다. 잠금 해제를 시도했다. 접근 거부. 노트북을 켰다. 시스템 잠김.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CEO야. 더 이상은 아니죠. 내가 말했다. 지금 당신은 리스크일 뿐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보안팀이 아니었다. 이 이사였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개인 소지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있었다. 그는 박 대표를 보고 나를 보고 바닥을 보았다. 이 이사? 박 대표가 물었다. 뭐 하는 거야? 인사팀에서 전화가 와서요. 이 이사가 말을 더듬었다. 계약 해지랍니다. 미승인 데이터 전송 어쩌고 하면서. 그는 나를 보았다. 그는 알았다. 테이블 위에 사원증을 보고 알아챘다. 난 몰랐어요. 이 이사가 나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검찰 조사받을 때 얘기하세요, 이사님. 내가 말했다. 박 대표는 침몰하는 배에서 효과적으로 탈출 중인 자신의 충실한 오른팔을 보았다. 사직서를 머릿속으로 쓰고 있는 최 변호사를 보았다. 그리고 나를 보았다. 네가 다 망쳤어. 그녀가 쉬익 소리를 냈다. 우린 유니콘이 될 수 있었다고. 달까지 갈 수 있었단 말이야. 박지수 씨, 내가 서류 봉투를 집어들며 말했다. 여긴 트럭 회사예요. 우린 도로 위를 달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음주 운전을 했고요. 복도 저편에서 엘리베이터 띵 소리가 났다.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왔다. 이제야 내가 말했다. 보안팀 에스코트가 온 것 같네요. 내가 왜 그랬는지, 왜 내 커리어와 퇴직금,
그리고 정신건강을 걸고 내 연봉의 10배를 받는 여자를 끌어내렸는지 이해하려면 이 벽 속에 있는 유령들을 알아야 한다. 10년 전, 이 회사는 거의 죽을 뻔했다. 실적 때문이 아니라 부패 때문이었다. 충청 지역 본부장이 건설사와 리베이트 뒷거래를 했다. 수십억을 횡령하고 창고 안전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다 무너졌다. 2명이 죽었다. 그중 1명은 22살이었다. 창업주 한 회장님은 비통해했다. 그는 엄격한 사람이었지만 공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현장으로 날아갔다. 유가족을 만났다. 사비로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돌아와서 나를 불렀다. 난 그때 겨우 준법 감시대리였다. 잘리는 줄 알았다. 김대리 회색 도시의 비를 바라보며 그가 말했다. 우리가 실패했네. 내가 실패했어. 몸집이 너무 커져서 감시를 소홀히 했어. 감사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회장님. 내가 말했다. 감사는 서류야. 그가 대답했다. 서류는 조작할 수 있어. 난 양심이 필요해. 임원들과 친구가 되는데 관심 없는 사람. 주가보다 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하네. 그날 프로젝트 유리관이 탄생했다. 단순한 감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약이었다. 사원증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직책이었다. 나는 지정된 파수꾼이 되었다. 이사회는 나에게 모든 위협으로부터 회사의 운영 건전성을 보호할 특별 헌장을 주었다. 나는 그 맹세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박 대표가 왔을 때 기회를 주려고 했다. 정말 그랬다. 하지만 그녀가 안전점검을 해체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그 사고 이후에 만든 바로 그 점검들을 없앨 때 나는 알았다. 그녀는 단순히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 그 실수의 기억을 지우고 있었다. 누군가를 또 죽게 만들 판을 짜고 있었다. 다시 현재 회의실이 붐비기 시작했다.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 진짜 보안팀이었다. 내 이름을 알고 내 고향이 안부를 묻던 그 사람들, 문가에 섰다. 박지수 씨, 보안팀장 박 팀장이 말했다. 표정은 돌 같았다. 로비로 안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무실 복귀는 불허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박 대표가 소리쳤다. 내 핸드백, 차키 가져와야 한다고. 개인 물품은 포장해서 댁으로 배송될 겁니다. 박 팀장이 말했다. 가시죠. 박 대표는 마지막으로 나를 보았다. 넌 공룡이야, 김민영. 이 빌딩에서 썩어 문드러질 거라고. 그럴지도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빌딩은 계속 서 있겠죠. 그들은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 조용히 가진 않았다.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내내 소송이니 여성 혐오니 음모론이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문이 닫히자 정적이 밀려왔다. 최 변호사는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10분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그는 안경을 벗어 넥타이로 닦으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말했다. 대청소를 시작해야죠. 이사회는 희생양을 원할 겁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박 대표는 갔지만 법무팀을 볼 거예요. 왜 내가 막지 않았냐고 묻겠죠. 협박당했다고 하세요. 내가 말했다. 그녀가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했고 보복이 두려웠다고요. 그게 시나리오입니다, 변호사님. 그거 밀고 나가세요.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절 도와주시는 겁니까? 당신 좋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은 약하지만 악의적이진 않으니까. 박 대표는 암덩어리였고 당신은 감염된 조직일 뿐이었죠. 그녀를 도려냈으니 나머지는 회복될 수도 있겠죠. 게다가 시체들이 어디 묻혔는지 당신이 알잖아요. 당신까지 잘리면 지난 4개월의 내부 정보를 잃는 셈이니까요. 그녀의 파일 암호 해독하는 거 도와줘요. 해독이요? 프로젝트 피닉스 파일 개인 암호키 썼는데요. 내가 말했다. 자산 매각 관련 파일이었다. 키 가지고 있죠? 최 변호사가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있습니다. 좋아요. 감사팀 들이닥치기까지. 시계를 확인했다. 45분 남았네요. 그 전에 로드맵을 만들어 놔야 해요. 나는 테이블에서 사원증을 집어들었다. 다시 허리춤에 찼다. 묵직했다. 옳게 느껴졌다. 갑시다, 최 변호사님.
당신 방으로 가죠. 하이에나 떼가 착륙하기 전에 할 일이 많아요. 우리는 회의실을 나갔다. 사무실이 웅성거렸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속삭이고 있었다. 박 대표가 끌려나가는 걸 봤고 내가 법무팀장과 자유롭게 걸어 나오는 걸 봤다. 역학관계가 바뀌었다. 여왕은 죽었다. 여왕 만세. 아니지. 청소부 만세다. 나는 브랜드 홍보대사가 앉아있던 빈 리셉션 데스크를 지났다. 박 대표가 5천만 원 주고 산 기괴한 현대미술품을 지났다. 커피 스테이션 앞에 멈췄다. 그 고장난 앱 기반 머신이 있는 곳. 나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첫 번째 업무입니다, 변호사님. 내가 말했다. 옛날 커피업체 다시 불러요. 최 변호사가 힘없이 실소를 터뜨렸다. 처리하겠습니다. 보안팀에 끌려나가는 게 끝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링크드인 인플루언서와 트위터 피해자 코스프레의 시대에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는 그저 새로운 챕터로의 피벗 전환일 뿐이다. 내가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쯤 외부 감사관들에게 6시간 동안 브리핑하고 그들이 셔츠가 젖도록 식은땀 흘리는 걸 지켜본 뒤 박 대표는 이미 반격을 시작했다. 조카가 링크를 하나 보냈다. 이모, 이거 이모 얘기야. 클릭했다. 브런치와 링크드인에 동시 게재된 글이었다. 제목 9세대에 의해 침묵당하다. 전통주의가 혁신을 죽이는 방법. 가스라이팅의 걸작이었다. 박 대표는 자신을 순교자로 묘사했다. 현대화를 거부하는 가부장적이고 낡은 기업 면역체계에 의해 쓰러진 선구적인 여성. 내 이름은 없었지만 행정적 허점을 무기 삼아 진보를 방해하는 독성 강한 중간 관리자로 나를 묘사했다.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었다. 댓글은 언니 멋져요. 혁신가는 늘 저항에 부딪히죠. 따위로 가득 찼다. 그녀는 여론을 조종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회는 패닉 상태였다. 주가를 박살내고 있잖아. 최 의장이 임원회의실 스피커폰으로 고함쳤다. 시장은 우리가 혼란에 빠졌다고 생각해. 변화가 두려워서 비전 있는 CEO를 잘랐다고 생각한다고. 성명서가 필요해. 그녀를 깎아내려야 해. 내부 조사 내용을 아직 공개할 순 없습니다. 최 변호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소송 계류 중입니다. 법정에서 증명하기도 전에 사기 증거를 유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합니다. 그럼 그냥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게 놔두란 말인가? 최 의장이 따졌다. 나는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오늘 아침 기적적으로 재설치된 옛날 머신에서 뽑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승리와 탄 콩맛이 났다. 사기 혐의를 유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방이 조용해졌다. 위선을 유출해야죠. 무슨 소린가? 최 의장이 물었다. 박 대표는 자기가 약자의 대변인이라는 스토리를 팔고 있죠? 노동자를 아끼는 현대적 리더? 최 변호사가 말했다. 글쎄요. 나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제 사원증이 그녀가 임원실에서 사적인 점심을 먹을 때 아주 흥미로운 오디오를 잡았거든요. 특히 그녀가 대변한다는 노동자들에 대한 코멘트 말입니다. 파일을 재생했다. 음질은 깨끗했다. 도자기 그릇에 포크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박지수의 목소리, 착각할 수 없는 그 비웃음. 아, 진짜 직원 명부 보고 있으면 무슨 좀비 영화 캐스팅 목록 보는 것 같아. 40대 넘은 인간들 싹 다 자를 방법 없나? 나이 차별로 고소 안 당하고 말이야. 걔네한테선 나프탈렌이랑 패배자 냄새가 나. 그냥 복지 혜택 다 잘라버려. 괴롭게 만들라고. 알아서 나가게. 회의실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안전 예산을 삭감하던 날이었다. 트럭 타이어 갈아주는 게 뭐가 중요해? 사고 나면 보험사에서 돈 나오잖아. 낡은 트럭 몇 대 박살나는 게 재무제표상으로는 이득이야. 감가상각 털어내고. 최 의장이 헛기침을 했다. 이거 녹음 파일 디지털 서명 있고 타임스탬프 찍혔고 법적 효력 있는 건가? 네, 내가 말했다. 직접 인용은 명예훼손이 아니죠. 공개해. 최 의장이 말했다. 물류업계 전문지에 흘려, 블라인드에도 올려. 직원들이 그녀가 자기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게 하라고. 초안은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하나 더 있어요. 뭐지? 오늘 새 스타트업 벤처를 발표한다더군요. 내가 말했다. 트위터 보니까 투자자를 모으고 있던데요. 그래서 나는 미소 지었다. 그 시드머니 초기 자금 출처에 대한 파일을 금감원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해서요. 케이맨 제도로 보낸 컨설팅 비용 기억나세요? 유령회사 추적해봤는데 수익자가 박지수 결혼 전 성싱으로 된 신탁 계좌더라고요. 횡령했군. 최 변호사가 속삭였다. 단순 횡령이 아니죠. 내가 말했다. 다음 회사 차리려고 지금 회사 돈을 훔친 겁니다. 이건 해고 사유가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에요. 진행해. 최 의장이 말했다. 목소리가 차가운 강철 같았다. 묻어버려. 우리는 정호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오후 2시가 되자 박 대표의 피해자 서사는 무너졌다. 인터넷이라는 변덕스러운 괴물은 즉시 그녀를 물어뜯었다. 댓글은 언니 멋져요에서 이런 괴물로 바뀌었다. 해시태그는 박지수와 함께해서 나프탈렌과 패배자로 바뀌었다. 오후 4시 금감원이 그녀의 금융거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떴다. 나는 내 사무실 홍보팀 창고가 아닌 진짜 내 사무실에 앉아 뉴스를 봤다. 기자들을 피해 오피스텔로 도망가는 박지수의 모습이 나왔다. 겁에 질려 보였다. 기쁘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개운했다. 몇 달 동안 거슬리던 카펫 얼룩을 마침내 지운 기분이었다. 전화가 울렸다. 인사팀이었다. 아침에 복직된 그 옛날 인사 담당자였다. 김 부장님, 그녀가 말했다. 상황이 생겼어요.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조직적? 파업이요? 내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요, 파티요. 부장님 로비로 좀 내려오시래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로 걸어갔다. 임원들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배차 담당자, 기사님들, 창고 관리자, 대리급 직원들. 그들은 나를 보자 환호하지 않았다. 여긴 영화가 아니다. 다들 대출금 갚느라 피곤한 어른들이니까. 하지만 그들은 대화를 멈췄다. 나를 보았다. 그리고 한 명씩 고개를 끄덕였다. 박수보다 나았다. 인정이었다. 당신이 뭘 했는지 압니다. 손톱 밑에 기름때가 빠질 날이 없는 정비팀장 강 반장이 앞으로 나왔다. 타이어 예산 다시 나온다면서요. 그가 툭 던졌다. 1시간 전에 결제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잘 됐네요. 그가 말했다. 안 그래도 그 트럭들에 애들 태워서 보낼 생각 없었거든요. 알아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악수했다. 그게 파티였다. 악수 한 번,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죽지 않을 거라는 확인. 내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그 다음 주는 피바람이 불었지만 좋은 종류의 피바람이었다. 이사회는 나에게 일시적인 전권을 주었다. 나는 이 이사를 해고했다. 브랜드 홍보대사들을 잘랐다. 시너지 담당 24살 상무를 잘랐다. 외부 컨설팅팀 전원을 계약 해지했다. 나는 죽음의 천사처럼 사무실을 누볐지만 나 대신 해고 통지서와 박 팀장을 데리고 다녔다. 이럴 순 없어! 시너지 상무가 다육식물을 챙기며 울부짖었다. 난 계약이 되어 있다고. 사기칠 목적으로 만든 경영진과의 계약이었죠.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 화분, 횡령으로 신고된 법인 카드로 샀더군요. 선인장 두고 가세요. 우리는 벽에서 흰 페인트를 벗겨냈다. 베이지색을 되찾았다. 북미 육상운송본부장을 재고용했다. 어차피 가족들과 노는 걸 지루해하던 참이었다. 사무실은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혁신의 광적인 에너지는 물류의 꾸준하고 리드미컬한 웅성거림으로 대체되었다. 전화벨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소리.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다. 이사회였다. 그들은 고마워했다. 물론 내가 수백억을 아껴줬으니까. 하지만 내가 그들을 파멸시킬 힘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었다. 나는 유리관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사원증을 가지고 있었다.
금요일에 최 의장이 날아왔다. 나와의 독대를 요청했다. 그 모든 일이 벌어졌던 그 회의실에서 단둘이 김 부장, 그가 박 대표가 앉았던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존경과 피로가 섞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자네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회사를 구했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의장님. 자네 일 그 이상을 했지. 그가 말했다. 독립적인 감시기구로서 행동했어. 그게 자네 권한이었고. 네. 하지만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제 위기는 끝났고 이사회는 그런 수준의 접근 권한을 가진 상시 내부 감시자가 있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네. 그건 리스크야. 그는 테이블 위로 종이 한 장을 밀었다. 수표였다. 아주 큰 액수의 수표. 명예퇴직을 제안하네. 그가 말했다. 최고 수준의 위로금, 연금 2배, 그리고 이 보너스까지 사원증 반납과 아카이브 삭제 조건 일세. 수표를 보았다. 강원도에 펜션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었다. 다시는 일 안 해도 될 돈이었다. 최 의장을 보았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다. 그는 무기가 사라지길 원했다. 임원들이 유령의 감시 없이 적당히 편법을 쓸 수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다. 나는 수표로 손을 뻗었다. 집어들었다. 쳐다보고는 반으로 찢었다. 최 의장의 미소가 사라졌다. 김 부장, 이건 아주 관대한 제안이야. 그렇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요점을 놓치셨네요, 의장님. 전 의장님을 위해 회사를 구한 게 아닙니다. 정비팀 강 반장님을 위해 구했어요. 기사님들을 위해 구했고요. 나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은퇴 안 합니다. 아카이브도 안 지울 거고요. 제가 가면 다음 박지수는 누가 막습니까? 의장님이 분기 보너스 챙기려고 타이어 예산 깎기로 결정하면 그건 누가 막죠? 최 의장이 굳었다. 이사회 협박하는 건가? 아니요. 내가 말했다. 보장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한, 이 사원증이 제 허리춤에 있는 한 모두가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의장님 포함해서요. 나는 일어섰다. 제 사무실에 있겠습니다. 14층 진짜 사무실요. 필요하면 메일 보내세요.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문으로 걸어갔다. 김 부장. 최 의장이 불렀다. 멈췄다. 보안팀이 자네를 끌어내진 않을 걸세. 그가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시켜도 걔들이 내 말 안 들을 것 같거든. 똑똑하시네요. 내가 말했다. 3개월 후. 사무실은 다시 지루해졌다. 정말 멋지다. 벽은 베이지색이다. 커피는 평범하다. 주가는 안정됐다. 달까지 가진 않았지만 꾸준하다. 그리고 배당금도 다시 나오고 있다. 박지수는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감형받았다. 보험 사기를 자백하는 고화질 오디오 파일이 있으면 검찰이 쥐고 흔들기 좋은 법이다. 그녀는 최소 보안시설에서 1년 6개월을 살고 5년 집행유예를 받았다. 상장기업 임원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듣자 하니 역경에 관한 회고록을 쓰고 있다던데 아마 수십 권은 팔리겠지. 이 이사는 협조한 덕분에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으로 끝났다. 지금은 인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한다고 한다. 행복하길 바란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난 늘 있던 그곳에 있다. 14층 구석 사무실. 직함은 바뀌었다. 나를 자를 수도 없고 매수할 수도 없으니 승진을 시켜버렸다. 최고 윤리 경영 책임자. 급조된 직함이지만 연봉 인상과 분기별 이사회 참석 권한이 따라왔다. 사람들이 나를 피해 다닌다. 연기 감지기에 카메라가 있다는 소문이 돌더라. 없다. 내가 실시간으로 이메일을 읽을 수 있다는 소문도 있다. 할 수는 있는데 횡령이나 은폐 같은 키워드가 뜨지 않는 이상 귀찮아서 안 본다. 나는 사무실의 호랑이 선생님이다. 14층의 마녀다. 그래도 상관없다. 신입사원들은 첫날 나에 대한 경고를 듣는다. 요령 피우지 마. 고참들이 속삭인다. 김 상무님이 다 알아. 김 상무님은 항상 보고 계셔. 그게 그들을 정직하게 만든다. 오늘 밤도 내가 마지막 퇴근이다. 청소 여사님들이 복도를 청소하고 계신다.
박지수가 나더러 보안팀에 끌려나갈 거라고 했던 바로 그 복도다. 손을 흔든다. 여사님들도 손을 흔들어 주신다. 창가로 가서 도시를 내려다본다. 저 멀리 항구의 물류허브 불빛이 반짝인다. 트럭들이 움직인다. 비행기가 착륙한다. 경제의 혈액이 흐르고 우리가 만든 인프라의 혈관을 타고 펌프질한다. 화려하지 않다. 파괴적인 혁신도 아니다. 그저 일이다. 하지만 정직한 일이다. 허리춤의 사원증을 만진다. 작은 빨간 불빛이 한번 느리고 꾸준하게 깜빡인다. 심장 박동처럼. 시스템 상태, 보안, 감시견 활성. 사무실 불을 끈다. 문을 잠글 필요는 없다. 감히 누가 침입하겠어. 엘리베이터로 걸어간다. 힐 소리가 리놀륨 바닥을 울린다. 요란한 명품 힐 소리가 아니다. 잔해 속을 걸어 나와 반대편으로 살아남은 자의 견고하고 실용적인 구두 소리다. 로비 버튼을 누른다. 문이 열린다. 탄다.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 음성 안내가 나온다. 아니, 텅 빈 엘리베이터에 대고 말한다. 우린 여기 그대로 있을 거야. 그리고 기계 속의 유령은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큐비클의 전사 여러분,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만약 당신이 내 옛날 상사라면 뭐 알아서 하시고요. 커피포트의 복수는 계속됩니다.